2026년 1월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실전 문제풀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화재보험의 종류와 가입 대상 물건, 보험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최근에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문제가요, 기존에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약간씩 변형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용에서 기반해서 그래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서 이게 왜 답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석하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중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1번부터 보면은 일반 화재보험의 가입 대상 물건에는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공장, 기숙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화재보험의 물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택물건, 일반 물건, 공장 물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주택물건은 아파트나 연립이나 단독주택 이런 거였고요. 일반 물건은 콘도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공장 물건은 공장 내 기숙사라든지 발전소, 변전소 이런 어떤 작업을 하는 이런 공간들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주택 물건은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은 일반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일반 화재보험에 지금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일반 물건이고요. 공장 기숙사는 공장 물건이죠. 그러니까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이 가입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주택화재보험의 가입 대상 물건에는 단독주택 건물 및 수용과제가 있다. 그렇죠. 주택화재는 주택물건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물건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주택물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주택화재보험의 보험 목적으로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연립주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연립주택이라고 하면 이것은 주택물건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 목적이 뭔가요? 기숙사죠. 자, 그러면 기숙사는 어떤 물건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냐? 이 지문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 내의 기숙사라든지 학교 내의 기숙사라든지 이렇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장 내의 기숙사라면 공장 내에 딸린 부속 건물이기 때문에 기숙사도 공장 물건이 되고요. 만약에 학교 내의 기숙사라고 하면은 학교는 일반 물건이기 때문에 기숙사도 일반 물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그냥 기숙사가 어떤 학교인지 공장인지 그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화재든 일반 화재든 어떤 화재로도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화재보험에는 일반 화재보험과 그렇죠. 주택 화재보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주택 화재보험의 보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주택이니까요. 주택 물건이 가입할 수 있겠죠. 주택 화재보험이니까.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내의 가재도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피스텔은 무슨 물건인가요? 오피스텔 일반 물건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입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치료소 등으로 사용되는 주택병용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택 물건에는 아파트나 연립이나 단독주택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주택 내에서 주택 병용으로 교습소를 한다든지 조산원을 한다든지 침술원을 한다든지 접골원, 뼈를 맞추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 병용의 경우에 이렇게 교습소, 조산원 이런 것들은 주택 물건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소니까요. 주택 병용이니까 이거는 주택 물건으로 가입이 가능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피보험자 소유의 칸막이나 대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어떤 칸막이가 있다든지 집에 우리 시골집은 대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주택의 건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이 되고요.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가재도구.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4명의 가족과 아이와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보험자가 가재도구 3천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면요. 그 3천만 원 안에는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의 물건도 당연히 포함되는
되는 걸로 보죠. 그래서 이 가제 도구도 뭐예요? 집에 주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주택 물건으로 보상이 된다. 가입 목적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의 포인트는 오피스텔은 무슨 물건이다? 일반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특수건물 화재보험에서 신체 손해 배상 책임 담보 보상 한도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특수건물은요,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건물들이죠. 그래서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수건물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강제로 가입해야 돼요. 우선 화재보험을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그걸 우리가 신체손해 배상 책임 담보 특별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로 인한 대물손해, 화재 대물배상에 대해서 강제로 이 세 가지를 가입해야 되는 건물이 바로 특수건물이었는데요. 그중에 신체손해,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인 것이죠. 이 경우에는 사망하면 최대 1억 5천,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 부상당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하는 부분이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도로 맞는 것은 정답은 3번. 사망하게 되면 최대 얼마요? 1억 5천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렸고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화재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에서 화재 대물 배상 담보의 보상 한도로 맞는 것은 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답이 사고당 10억. 그래서 화재 대물에 대해서는 10억이 한도니까 더불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도난보험에서 특약에 가입한 경우 도난 손해가 생긴 경우 땡땡일 이내에 발경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도난보험이던 도난을 특약으로 가입했던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도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요. 30일 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도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3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난보험에 도난특약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72시간 이상 비 오던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72시간도 같이 더불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에서 신체상해 담보에 피보험자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유아교육기관 어떤 데 있을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겠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떤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신체상해 다치는 거죠. 다치는 거를 누구를 대상으로 피보험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치는 게 걱정돼서 가입을 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유아원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유아원생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장기손해보험은요, 일반 소멸성 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장은 당연히 되고요. 거기에다가 저축의 기능을 가미한 게 장기손해보험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자, 영업보험료, 자, 고객이 납부하신 돈을 영업보험료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다라고 했었고요.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 더하기 저축보험료라고 했었고요. 자,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급비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다. 그렇죠. 자, 아주 맞게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저축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함께 일반 계정으로 운영한다라고 했었는데요. 돼 있는데 우리가 보험료의 구성 중에서 저축보험료는요, 고객에게 향후에 만기되면 만기 환급금으로 돌려드리거나 중간에 해약을 요청하실 경우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이 되는 보험료가 바로 저축보험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장기간 불렸다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축보험료에 대해서는 무슨 계정으로 운영한다? 특별
특별 계정으로 운영합니다. 나머지 위험보험료나 부가보험료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요. 자,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 일반 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료는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가 아니라 부가보험료와 위험보험료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지만, 자, 저축보험료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위험보험료는 사고 발생 시 뭐의 재원이죠?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게 바로 위험보험료이죠. 그래서 저축보험료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의 재원이 되고요. 위험보험료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저축보험료는요, 보험사고 없이 보험기간 만료되었을 때 지급하는 이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다. 그래서 저축보험료는 만기환급금이 재원이 되거나 중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재원이 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의 재원으로 맞는 것. 자, 우리 좀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보험료의 구성에서 보면 만기환급의 재원이 되는 건, 그렇죠, 잘 저축했다가 만기 때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니까요. 정답은 3번 저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살짝 바꿔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의 재원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래도 3번입니다. 그래서 저축보험료는 만기환급의 재원이 될 수도 있고, 해약환급금에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의 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계약 대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1번 회사가 정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 지문이 뭐 만기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대출은 그 대출을 진행하는 당시에 해약환급금이 있다면 그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고, 자, 2번 보험금 지급 시 보험계약 대출금을 차감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환급금,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거나 할 때 보험계약 대출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상계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감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보험기간이 만료되어도 대출이자를 인상하면 보험계약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보험계약 대출은요,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과 담보대출과는 다른 대출이에요. 그래서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 대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대출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만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된다는 건 어때요? 요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4번 해약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순수보장성은요, 해약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 대출은 해약환급금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약환급금이 없으면 당연히 대출이 제한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틀린 설명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재물손해, 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 등 각종의 이질적인 위험을 하나의 보험약관으로 포괄 담보하는 장기종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기종합보험은, 장기화재보험은 화재보험을 장기로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장기종합보험은 화재는 물론이고 신체손해라든지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 배상책임, 도난손해 이런 다양한 재물손해를 함께 가입할 수 있는 거를 장기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특약 가입 시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한 도난, 파손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그렇죠.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특약에서 도난이나 다양한 손해들을 보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화재로 입은 직접 및 소방손해. 자, 화재를 기본으로 해서, 자, 그럼 화재는 뭐예요? 직접이나 소방손해를 보통약관에서 보상을 하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물어줄까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한다 그랬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켰다면 그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장기화재보험 인수제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재보험에서도 인수가 안 되는 거면 당연히 종합보험에서도 안 되는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험으로 알맞는 것은, 자, 여러분들 노후에 그죠. 은퇴 이후에 어떤 생활비, 그거를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연금저축보험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연금으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세제적격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오고 있고요. 가입은 연령 제한이나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고요. 불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납입 최소 기간은 5년이었고요. 55세 이후에,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그리고 연간 수령 한도 내에 인출하는 조건을 갖춰서 가입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드려요. 자, 이 문제는 그러면 세액 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하냐라는 부분입니다. 불입은 1,800만 원까지 할 수 있지만 불입 금액에 대해서 다 세액 공제를 해드리진 않고요. 연간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사회 적립 비율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확정 기여형은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사회로 금융기관에 맡겨서 적립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00%가 되고요.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도요, 단계적으로 이 사회적립 비율을 높여왔는데 지금 현재는 확정급여형도 사회적립 비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담보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동차 보험의 담보 종목은요, 대인배상 1이 있고요. 요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 의무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인배상 2, 1에서 부족한 건 2에서 2는 무한으로 보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물배상, 대물배상은요 2천만 원까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강제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적으로 더 추가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본인이 피보험자 본인이 다친 부분이죠.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한 차량, 자기 차량 손해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이렇게 담보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인배상 1은 모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선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한 80% 정도는 틀린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1은요, 법에서 강제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을 해줄 수가 있고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보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인배상 2까지 가입하더라도요,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법률상 어떤 형사 책임이나 이런 거를 면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말은 틀린,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대인배상 1 자체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2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발생한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 보상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무보험차 상해는요, 내 차 수리하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상한다 그랬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자기 신체 사고는요,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 여러분 자기니까요, 타인이 아니라 피보험자 본인이 다친 부분입니다. 타인이 입은 손해를 물어주는 건 대인, 대물 이런 식으로 다친 거는 대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대물배상은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맞게 설명이 되는, 여기선 타인이라고 나왔죠. 대가 타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물이니까요, 재물,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4번은 아주 잘 설명이 되었죠.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는 계약자의 임의 해지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말소했거나 폐차했다는 거죠. 말소했거나 양도했거나 중복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복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양도 해지할 수 있고 말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의 상속이란 이유만으로 차는 존재하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동차의 상속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화물 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화물 자동차는요, 짐을 싣고 다니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트럭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것들, 그리고 이제 냉동 이런 것들은요, 어때요?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품을 싣고 다니기 위해서 어떤 그 칸바퀴를 치고 설치를 해서 어쨌든 짐을 싣고 다니는 차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청소에 관련된 건 뭐예요? 청소에 관련된 건 모두 화물차다 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분유 자동차, 화물, 청소하는 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에 해당이 되고요. 냉동, 그쵸. 짐을 싣고 다니는 건데 그런 어떤 시원한 그런 얼릴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달고 짐을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그래서 화물차에 해당이 돼요. 자, 3번 덤프트럭입니다. 여러분 덤프트럭, 트럭으로 끝나지만 덤프트럭은요, 어디에 해당할까요? 화물차가 아니고요. 건설 현장에 쓰이는 건설 기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구종 건설 기계이죠. 구종 건설 기계. 그래서 건설 기계니까 이건 화물차예요. 화물차가 아니에요. 이거는 화물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견인 화물차 자동차와 피견인차. 답이 나와 있네요. 견인 화물차. 그래서 트레일러, 우리가 그 트랙터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게끔, 큰 짐을 싣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물차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화물차에 속하지 않는 거 정답은 3번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서 보장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요, 뺑소니를 당했거나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그랬을 때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정부에 보장해 주도록 도움을 청하는 게 정부 보장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에 보유자 불명 사고, 누가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근데 나를 물어줄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할아버지 자동차에 탑승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래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보유자 불명이 아니죠. 대상이 있죠. 어떤 분이 그랬는지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자 불명 사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동차에 탑승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이 경우는 어떤 보장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장사업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보유자 불명 자동차 낙하물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보유자 불명 사고니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보유자 불명, 무보험차, 보유자 불명 이렇게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을 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는 대상은 바로 3번 할아버지 자동차에 탑승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요, 보유자 불명 사고라든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누구에게도 보상 청구를 할 수 없을 때 보장사업에 청구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들은 이 보장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도 제외가 되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을 한대요. 자, 이 경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장사업에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2번 가해자가 확인된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 피해자래요. 여러분,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장사업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번은 제외되지 않고 보장사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번 산재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데요. 다른 데서 보상을 받는다? 그럼
그러면 이 보장사업에서 중복으로 물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제외가 되겠고요. 자, 4번 보험가입을 요하지 않는 차량이래요. 여러분 보험가입을 요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엔군 차량이라든지 미군 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장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장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번부터 17번 손해보험 영역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